계속해서 전해질 평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탄선염은 세포 내에서 생성되는 수소이온을 완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산을 완충해주는데 혈장과 관절액에서는 농도가 비슷하게 존재하지만 세포 내액에서는 양이 적다 하는 것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절대 다량이 뼈에 침착되어 존재한다. 교환성 바이카보네이트는 상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증을 완충시킬 때 당연히 중탄산염을 투여하게 되는데,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락테이트를 투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락테이트, 뒤에 에이트를 끝나니까 이것은 산이죠. 그래서 젖산을 투여하는데, 언뜻 보면은 산증인데 산을 투여한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간이 정상일 경우 이것이 락테이트를 투여했을 때 간에 들어가면은 대사를 거쳐서 결과적으로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바이카보네이트를 투여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간이 정상적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pH가 7.2 이상이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7.2 이하일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증일 경우는 어쨌든 간에 산을 투여하게 되니까 순간적으로 산증이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을 때 락테이트를 산증 치료 목적으로 투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포 외액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는 클로라이드, 염소 이온이 되겠습니다. 외액에는 가장 많지만 세포 내에게는 적은 양이 존재하는데, 단 예외적으로 위에 있는 벽세포의 경우 이 벽세포에서는 위산을 생성하죠. 세포 내에 상당한 양의 클로라이드가 존재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혈중의 클로라이드 농도는 소디움에 비례한다 라고 이제 써 있는데,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양이온이 많아지면은 정기적 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이온도 많아져야 되겠죠. 그러면 혈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클로라이드니까 클로라이드 농도도 당연히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양이온의 변화, 양이온이 그대로일 때, 농도가 변화가 없을 때 바이카보네이트 농도가 올라갔다면 어떻게 돼요? 음이온의 전체량은 같아져야 같을 테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다른 음이온인 클로라이드 이온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혈중 클로라이드 농도는 양이온인 소디움에는 비례하고 음이온인 바이카보네이트에는 반비례하는 이런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칼슘은 혈중에 10mg/dl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당량으로 표시하면은 5mg/L가 되는데, 혈중의 칼슘은 이온화된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이온과 결합되어서 존재하는 칼슘, 그리고 혈장 단백질과 결합해서 존재하는 칼슘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생리적으로 활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이온화된 상태로 존재하는 칼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뼈에 아주 많은 칼슘이 존재하게 되는데 주로 수사나 인해석의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만약에 혈중 칼슘 농도가 감소하게 되면 부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 부갑상선 호르몬은 파골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수분의 칼슘 농도를 증가시킨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를 활성용으로 전환시켜서 소장이나 신장에서의 칼슘 흡수를 갖다가 증가시켜준다. 그러니까 부갑상선 호르몬은 혈중 칼슘 농도를 증가시켜주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칼슘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이 아래 그림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칼슘을 이제 1000mg을 섭취한다 그러면
그 중에 80%는 그냥 변으로 배설이 되게 됩니다. 사실 350mg이 이제 흡수가 되는데 150mg이 또 분비가 됨으로 인해서 네트가 200mg이죠. 결과적으로 200mg만 흡수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흡수된 칼슘이 세포 외액에서 존재하다가 만약 세포 외액에서 이제 충분히 많이 있다 그러면은 뼈로 가서 이제 저장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부족할 경우는 뼈에서 동원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약 소변으로서 200mg 정도가 배설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떠니까 네트로 봤을 때는 200mg 흡수하고 200mg 배설을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세포 외의 농도가 늘 10mg per 데시리터 수준으로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이 파라사이트 호르몬이 혈중 칼슘 농도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작동하는 건 좋은데, 문제가 이 뼈에서 동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뼈가 파골세포에 의해서 뼈가 많이 파괴가 되면은 결과적으로 특히 중년 여성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골다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 아주 약해지면서 또 쉽게 이제 부러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골세포를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면이 있긴 한데, 다행히 이 파라사이트 호르몬이 주로 이제 작동하는 부분이 비타민 D3 활성형 1, 25의 그 두 개의 이제 수산기가, 그러니까 OH기가 붙어 있는 D3가 되겠죠. 이것이 이제 소화관에서 흡수와 그 다음에 신장에서의 재흡수를 증가시켜주는 쪽으로 많이 작용을 하고, 이 파골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쪽은 그렇게 크게 많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쪽에 작용을 하는데, 반대로 이 파골세포를 활성을 억제하는 쪽으로 작용하는 그런 호르몬도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칼시토닌이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는 이제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칼시토닌이 파라사이트 호르몬과 반대로 뼈에서의 칼슘 동원을 억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그다음 비타민 D3가 그럼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하면은 이제 피부에 이런 70 하이드록시 콜레스테롤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이제 자외선을 이제 받으면은 이제 변형이 일어나서 콜레카시페롤로 바뀌게 되는데, 이 콜레카시페롤을 비타민 D3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간에서 이제 25번 위치에 하이드록시계가 하나 붙으면서 25 하이드록시 콜레카시페롤이 되는데, 이제 신장으로 이게 이제 순환혈을 따라 돌다가 신장으로 가게 되면은 이 신장에서 바로 파라사이트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 액티브 포민 1, 25 다이하이드록시 콜레카시페롤, 그래서 이제 활성형 D3를 3로 전환시켜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3가 칼슘의 흡수와 재흡수, 신장에서의 재흡수를 증가시켜준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비타민 D2가 이제 나와 있는데, 비타민 D2는 비타민 D3와 이제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유와 계란 등에 이제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도 사실 그 함량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외선을 쬐어서 비타민 D3를 생성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양을 생성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긴 한데, 문제는 현대인들이 햇빛을 별로 안 쬐기 때문에 비타민 D3를 충분히 생성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타민 D의 보충제를 이제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이때 주로 이제 비타민 D2가 이제 이런 보충제로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성이온 비타민 D3가 이제 이렇게 작동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왕에 나온 김에 상식 하나를 좀 더 높이 자르면 자외선은 보통 파장에 따라 세 개로 이제 구분을 해요. 세 종류로. 파장이 이렇게 좀 그래도 자외선 중에서 좀 커서 지구 대기층에 못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UV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약하나마 이제 대기 중에 들어와서 좀 이렇게 산란되어서 존재하는 애들이 UVV고,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이제 아주 많이 분포하는 이런 자외선이 UVC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비타민 이쪽에 관여하는 자외선은 UVB가 되겠습니다. 대충 이런 정도 칼슘과 비타민 D 그리고 부갑산성 호르몬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세 관계는 꽤 중요성이 높으니까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산이 되겠습니다. 인산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육탄당을 대사할 때 이게 뭐 인산을 만들어준다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ATP로서 이제 체내 화학 에너지를 저장 형태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칼슘 대사를 조절하는 데 관여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칼슘과 함께 수산화인해석을 형성해서 우리 몸의 이제 뼈와 치아에 중요한 성분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장에서의 이는 유기인으로 이제 70%가 존재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혈장 무기인은 85%가 생리적으로 활성형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 15%가 이제 알부민과 결합되어 있거나 칼슘, 마그네슘 등과 복합체를 이룬다. 즉 85%가 이온 형태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 내액에서의 이는 유기인 형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은 이제 인도 이제 뼈에 존재를 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농도 표시는 이제 주로 미리 이퀴밸런트보다는 미리몰로 표시를 한다. 그리고 이제 혈중 인산, 그러니까 pKa가 인산의 이제 수소이온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pKa도 여러 개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1.96, 6.8, 12.4 이렇게 이제 세 개의 pKa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pH 7.4의 경우는 HPO4E-니까 수소이온이 하나 있는 형태, 그리고 이가이온 형태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소이온이 두 개 있으면서 일가이온 형태가 이제 또 존재하는데, 이 비율이 7.4에서는 이가이온이 좀 더 많이 존재해서 4대 1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혈장에 있는, 여기서 보면은 혈장에 이제 무기인이죠. 무기인은 30%. 이 혈장 무기인의 85%가 이제 활성형이라는 얘기입니다. 혈장에 있는 인의 85%가 이제 활성형으로 있다라는 게 아니라 혈장에 무기인은 30% 있지만 이 중에 85%가 생리적 활성형으로 존재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조금
딱 매치가 되지 않게 돼 있는데 지금 무기인이 30, 15, 70 요거는 이 설명으로 봤을 때는 무기인이 요 15%까지 합쳐져서 이제 표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기인이 이만큼이 이제 되고, 요 무기인 중에 15%가 다른 이온과 결합된 상태로 존재한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런 활성형, 즉 프리 포스페이트로 이제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혈장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고 있지만 체액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교질 삼투압을 형성한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의미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질 삼투압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혈장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은 수분이 혈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부종이 발생을 한다. 부종에 관해서는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단백질 농도와 삼투압의 관계가 이제 오른쪽 그래프로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삼투압은 그 물질의 농도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래서 이런 반토프의 법칙에 의해서 그 계산을 하면은 이게 이제 붉은색으로 된 게 예상치가 되겠습니다. 보통 혈장 단백질이 7g 있다고 그러니까 데시리터당 이제 7g 들어있는 것으로 지금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7에서 올리면은 아이고, 자 이렇게 이제 여기서 만나죠. 정상이라고 한 데서. 자, 원래 예상 반토 법칙에 따라서 계산한 것은 붉은색 선으로 따라가는데, 이 계산에 의하면은 한 12나 13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높은 25mm HG가 나오더라. 그래서 22mm, 25mm HG가 형성되더라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이제 도난 효과 모형을 이용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아래 그림이 이제 그러한 도난 효과에 대한 설명인데, 일단 혈장과 간질액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NaCl이 5mm몰, 아니, 그렇죠. 그냥 5mm몰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것이 전리되어서 혈장과 간질액 사이에 전부 다 평형이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왜냐하면 소디움과 클로라이드는 둘 다 혈관 벽을 잘 통과하는 이온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간질액과 혈장 둘 다 농도가 같아지게 되는데, 이때 NaCl 농도를, 그러니까 소디움이 5, 클로라이드 5라고 한다면 간질액도 이제 같은 농도로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때 같은 양의 이제 단백질을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이제 같은 양이라는 것은 이제 개수로 표시한 겁니다. 만약에 몰 농도로 계산해서 이게 이제 5몰일씩 넣었다 그러면 단백질은 음이온이 있으니까 양이온과 결합된 형태로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소디움 단백질이 이제 만약에 이제 혈장에 넣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때 이제 단백질은 음이온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아미노산이 여러 개 있으니까 음이온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아, 단백질 하나에 단백질이 5개의 음이온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디움 5개가 단백질과 결합되어 있을 테고, 따라서 이런 혈장 단백질 1몰을 만약에 혈장에 넣어줬다 그러면은 소디움은 원래 있던 5몰에다가 단백질에 결합되어 있던 5몰이 더 합쳐져서 10몰의 소디움이 될 것입니다. 클로라이드는 그대로 될 테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소디움을 보면은 소디움은 이쪽에 양이 많죠. 그러니까 당연히 간질액 쪽으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서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6개가 된 걸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디움이 이동을 해서 6개가 됐다 그러면 클로라이드도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전기적 중성을 맞추기 위해서 얘도 이제 전기적 중성에 6개가 되도록 이제 움직였겠죠. 그러면은 소디움이 이제 하나로 갔는데 더 이상 왜 안 갔느냐? 그것은 이제 단백질이 갖고 있는 음이온이 때문입니다. 음이온이 소디움을 못 가게. 원래 이제 5개가 더 많으니까 5개를 다 못 가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더 들어온 5개를 다 못 가게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일부는 넘어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상당한 양을 붙잡아 두는 거죠, 이 단백질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쪽 혈장에는 농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디움이 9개, 클로라이드 4개, 단백질 하나 합쳐면은 14개가 되는 거죠. 여긴 14개니까 14몰, 예를 들어 편의상 이제 14몰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쪽은 어떻게 되니까? 전기적 중성만 맞추기 위해서 클로라이드는 이동을 했으니까 얘는 이제 12몰이 됐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몰이라고 한 거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쪽 혈장에 더 많은 양의 용질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혈장 단백질이 혈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적으로 더 많은 양의 이온들이 여기에 이제 잡혀 있는 거죠. 왜냐면 양이온이 많이 잡혀 있게 되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클로라이드도 이제 더 많이 클로라이드는 원래 이제 이동할 저희가 별로 없었죠. 원래는 변화가 없었는데 소디움이 하나 넘어가는 것 때문에 이제 줄어든 거죠, 이쪽이.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단백질에 의해서 용질의 양이 더 많아지더라. 그래서 혈장 단백질에 의해서 많아진 용질만큼 삼투압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순수하게 혈장 단백질에 의해서 삼투물질 농도보다 이온을 그러니까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온을 더 많이 잡고 있으니까 더 큰 삼투압을 발생시킨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기산 들어있습니다. 유기산은 세포 안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종류의 이제 산이 되겠죠. 대표적인 게 이제 락틱 액시드가 있고 락테이트, 그 다음에 탄수화물 대사에서 나오는 파이브릭 액시드, 그 다음에 아세토에스트 액시드, 하여튼 여러 종류의 유기산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양이 그러니까 혈중에서는 그러니까 2에서 한 10mg 정도 된다. 이렇게 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유기산 자체는, 그러니까 세포 안에서 만들어진 산이 결국 이제 세포 밖으로도 조금씩 이제 이동이 되는 거죠. 대사 과정 중에 많은 산이 만들어지면서 이거 중에 일부가 이제 혈장 바깥, 세포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간질액 또는 혈장으로 가서 이것이 바이카보네이트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카보네이트를 감소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서
결국 이제 산증을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기산이 생성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이제 산증이 유발이 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락테이트 같은 경우는 간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카보네이트를 생성해서 이제 산증을 유발하는 그러니까 상증을 유발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혈장의 토니시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니시티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 보통 긴장하다 할 때 장을 따서 장성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장성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effective osmolarity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삼투압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용질의 농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면은 삼투압을 형성한다는 얘기는 물을 이동하게 한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용질이 세포막을 잘 통과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포 안과 밖에 그 용질에 대해서는 농도차가 생기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양쪽이 같아지니까 결국 그 용질은 물을 이동하게끔 만들질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포막을 통과하는 용질이 아닌 그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러한 용질들의 농도가 결국은 장성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소토닉이란 말은 장성이 같다. 그래서 이제 등장성, 아이소가 같다라는 의미니까요. 등장성이라고 하고 이제 솔루션이니까 등장액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등장액이라는 것은 결국 그러니까 장성이 같다 해서 세포 최적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용액이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 말은 물의 이동을 유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세포 최적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얘기는 이제 결국 물의 네트 이동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이포토닉 솔루션, 그러니까 하이퍼가 낮다라는 얘기니까 저장성, 저장액으로 이제 번역을 하겠죠. 이 저장액일 경우는 그러니까 세포가 이것은 전부 다 세포 외액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용액을 의미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세포 외액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 외액이 만약에 이제 저장성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물의 이동이 어떻게 되니까 물의 이동은 저장성에서 낮은 고장성으로 그게 이제 삼투물질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제 물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좀 이제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용질의 농도가 아니라 물의 농도라는 관점에서 보면 물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물의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장액은 물의 농도가 높은 곳이니까 물의 높은 곳에서 이동을 한다. 즉 세포 안으로 물을 이동하게 하는 그런 용액이 될 테고, 따라서 세포 안으로 물이 이동하니까 그 세포가 팽창을 하게 되겠죠. 스웰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퍼토닉은 이것은 이제 고장액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좀 반대죠. 고장액이니까 세포 안이 이제 상대적으로 저장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 안에 있는 수분이 세포 바깥으로 이동을 하게 되니까 세포는 위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의 이동을 어느 쪽으로 이동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아이소토닉, 하이포토닉, 하이퍼토닉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적혈구를 이제 많이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혈구의 용적이 변하지 않는 그런 용액은 이제 등장성. 왜 우리가 이제 적혈구를 기준으로 하냐면은 응급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수혈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혈할 때 혈액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포가 이제 적혈구가 되겠죠. 그래서 적혈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등장성, 저장성, 우장성을 얘기할 때는 적혈구를 기준으로 많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성은 적혈구가 일단 용적이 변하지 않고 하이퍼, 고장액일 경우는 적혈구가 수축이 되고, 그 다음에 저장성은 이제 적혈구가 팽창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동의 네트가 저장성은 들어가는 게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이 한 방향으로만 이동하지는 않고 양방향으로 이동하지만 네트가 들어가는 쪽이 많다는 얘기죠. 하이퍼토닉의 경우는. 하이퍼는 이제 반대로 나가는 양이 더 많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혈장의 토니시티를 구할 때 어떤 식으로 보통 구하냐면은, 이것은 이제 그 혈액 검사를 했을 때 혈액 검사에서는 보통 삼탑은 잘 표시 안 해주죠. 그냥 그 혈액 속에 들어있는 전해질의 농도, 그리고 이제 포도당과 요소 농도를 수치로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수치만 보고 삼투압을 계산을 이제 하는데, 이것은 이제 대략적인 거죠. 이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소디움의 2배를 곱하고 또 포도당의 미리그램으로 나오죠. 수치를 이것을 이제 18로 나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었습니다. 포도당 100mg이다. 그러면 이것은 1dl에 100mg 들었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일반적 농도 표시량인 리터로 바꾸면은 100mg이 아니라 1000mg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 몇 몰인가를 알려면은 180 분자량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쪽에 나온 게 이제 리터 표시가 아니라 데시리터 표시니까 이게 0이 하나 적은 그런 값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180이 아니라 18로 나눈 값을 더해준다. 그래서 혈장의 토니시티를 계산한다는 얘기고, 오스몰라리티는 여기에 이제 플러스로 혈중 요소 수치를 이제 집어넣게 됩니다. 이것도 데시리터당 얼마라고 나왔으니까 그 요소의 분자량은 28인데 28이 아니라 이 단위가 데시리터니까 10분의 1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얘도 10분의 1 값인 2.8로 나눠주면은 몇 미리몰이라고 단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더하면은 삼투물질의 양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삼투물질의 양과 삼투물질 농도와 이 장성과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요소는 적혈구 세포막을 잘 통과하기 때문에 물의 이동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용질의 삼투물질 농도에는 분명히 포함될 수 있지만 그 삼투 현상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토니시티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니시티 계산할 때는 요소 수치를 이제 빼고 소디움과 포도당만 가지고 계산을 하고 삼투 물질은 여기에 요소까지 넣어서 계산을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행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수나 또는 출혈에 의해서 체액량이 부족하게 됐을 때 그 체액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것을 이제 수행요법이라고 하는데, 이때 고려해야 될 것은 이제 수액의 종류, 어떤 종류를 투여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얼마나 투여할지, 또는 어떤 경로로 투여해야 될지, 또는 이제 투여 속도,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고려해야 됩니다. 이제 이러한
뭐 투여 경로, 투여 속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경험도 필요하고 이제 임상에서 주로 이제 다뤄야 될 부분이고, 대충 이제 수액의 종류와 투여할 양은 이제 여기 이제 생리학 시간에서 생리학 시간에 다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수액의 이제 종류를 먼저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0.9% 소금물이 되겠죠. 이것은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던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0.9%가 되면 대략 이제 300ml 오스몰 이제 근처의 삼투물질 농도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 NaCl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물에 녹으면은 혈관벽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전해질이죠. 그래서 이렇게 혈관을 자유로이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용질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수액을 정질이라고 합니다. 정질. 보통 이제 영어로는 크리스탈로이드인데, 로이드니까 뭐 비슷하다 뭐 이런 의미가 들 테고, 크리스탈이니까 어떻습니까? 크리스탈은 흔히 우리말로 번역할 때 수정으로 번역을 하죠. 그래서 아마도 이 수정에서 정자를 따와서 정질이라고 번역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특징은 여기에 정질 수액은 세포막이 아니라 혈관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혈액뿐만 아니라 간질액도 공급을 해준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발전된 것이 밸런스드, 균형을 맞춘 전해질 용액 이렇게 되어 있죠. 균형을 맞췄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몸의 체액에 있는 이온 조성과 얘도 유사하게 맞췄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링거 솔루션이라는 게 있죠. 이것서 이제 특히 여기서는 락테이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락테이티드 링거 솔루션이 여기 예로 들어있는데 뭐 이런 종류, 그리고 우리 실험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액인 크랩 솔루션도 이런 곳에 이런 일렉트로라이트 솔루션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체액의 전해질 조성과 비슷하게 맞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덱스트로즈 솔루션이라는 게 있는데, 덱스트로즈는 포도당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넣어준 거죠. 그 포도당, 그러니까 NaCl만 물에 녹인 것처럼 덱스트로즈 솔루션은 포도당만 물에 녹인 것을 얘기합니다. 뒤에 이제 포도당 솔루션은 어떤 때 사용하는지 이제 뒤에 다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정질 수액에 해당되겠고, 그 다음에 교질, 콜로이드를 갖다가 교질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것은 혈관에 남아서 온코틱 프레셔, 이게 이제 교질 삼투압이라는 뜻입니다. 교질 삼투압을 나타내는 그러한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는 그러한 수액을 이제 수액이라고 한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교질 수액은 이제 적은 양으로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수액의 가장 큰 목적은 혈액량을 유지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유지되게끔 그 양을 보존시키는 게 이제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이제 상당히 교질 수액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교질은 또 이제 뭔가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다른 물질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들이 그러니까 전해질이 아니라 다른 물질이 있으니까 얘들이 이제 결국 응고를 방해하거나 또는 신장에
데미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expensive plasma라고 나왔죠. 그래서 상당히 비싼 혈장. 혈장도 이제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 이제 덱스트란이라는 것은 이제 포도당이 여러 개 결합되어 있는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세포막을 혈관벽을 잘 통과하기 어렵겠죠. 고분자니까. 이런 것이 들어있는, 그런 수액이 바로 이제 교질 수액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스타치도 이제 되는데, 스타치도 결국 포도당이 굉장히 많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구조물이 이제 스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스타치 형태나 결국 이제 덱스트란이나 거의 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유사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도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포도당으로 이루어진 고분자 물질이다라는 점에서는 이제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수액으로는 무엇이 있냐면은 여기 이제 산소 공급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을 갖고 있는 수액을 이게 이제 3세대 수액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결국 헤모글로빈을 갖고 있는 그러한 용액이나 또는 전혈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인공혈장이나 인공혈액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3세대의 이쪽 산소 공급 능력을 갖고 있는 수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정맥주사용 수액 중에서 오스몰라리티와 토니시티가 이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0.9% 셀라인은 우리가 이제 가장 간단하게 생리식염수라고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런 수액이 되겠죠. 얘는 삼투물질 농도도 같고, 왜냐면 얘는 이제 세포막은 잘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의 삼투물질 농도도 같고, 그러면서 이 물질들 전부 다 세포막을 통과하지 않으니까 장성도 같게 되죠. 그래서 오스모틱, 아이소토닉 용액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0.9% 셀라인에 아이소토닉한 용액에 D5, 5% 덱스트로즈를 이제 함께 넣어준 그런 수액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5% 덱스트로즈가 들어갔으니까 용질의 양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더 많죠. 그래서 하이퍼 오스모틱입니다. 그런데 장성으로 봤을 때 시간이 지나면 덱스트로즈는 이건 포도당이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당은 결국 이제 세포 안으로 시간이 지나면 흡수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주입한 그 순간에는 어느 정도 장성이 이제 고장성의 특성을 좀 보일 수 있겠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차 사라지니까 그때를 생각을 하면은 아이소토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이 덱스트로즈가 이제 각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들어가서 대사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아이소토닉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시적인 상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났을 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D5W라고 되어 있는 게 이 W라는 것은 이제 물이죠. 그래서 증류수에 5% 덱스트로즈가 들어있다. 5% 덱스트로즈는 삼투물질로는 오스모틱입니다. 그러니까 300ml 오스몰 정도 돼요. 그런데 토닉 개념을 봤을 때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덱스트로즈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세포 안에 들어가서 대사 과정을 거쳐서 사라지기 때문에 토닉 관점에서는 하이포토닉입니다. 그 다음에 D5 그다음에 0.45 셀라인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0.9%가 아니라 그의 절반인 0.45% 셀라인에 덱스트로즈 5%를 넣었다는 얘기니까 여기 보면 하프 노멀 셀라인에 덱스트로즈를 넣었다 이렇게 얘기죠. 이것은
하이퍼 오스모틱이 되겠습니다. 용질의 양은 얘가 이제 아이소오스모틱인데 거기다 플러스로 절반이 더 들어갔으니까 하이퍼 오스모틱이 되겠죠. 그런데 토닉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하이퍼 오스모틱이지만 토닉 관점에서는 덱스트로즈는 전부 다 사라지게 되면, 시간이 지나서 사라지면은 결국 얘만 유지가 되겠죠. 그 하프 노멀 셀라이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얘는 하프 노멀이니까 하이포토닉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하이포스모틱, 하이포토닉인 수액이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액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임상 조건에서는 어떤 수액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정질 용액은 간질액에 있는 수분까지 공급을 해주므로, 그러니까 간질액까지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혈관과 체액 손실이 동시에 일어나는 탈수 환자들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정질 용액은 혈관벽을 자유롭게 통과하는 전해질로만 들어있기 때문에 간질액에도 공급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교질 용액은 기본적으로 혈장의 양을 증가시키는데 중점이 맞춰진 그런 수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혈로 인한 혈량이 줄어든 혈장 저하증에 투여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수로 인해 저혈량증이 생겼을 경우 위에서 언급했듯이 정질 용액을 공급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포 외액의 혈관 외 세포 외액, 즉 간질액에도 각 구획마다 이제 다 수액을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출혈에 의한 혈량 저하증일 때 교질용의 수액을 투여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출혈되는 양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15% 이하의 경한 출혈 시 이때는 조직에 있는 수분들이 혈장으로 이제 이동이 되었기 때문에 혈액량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간질액과 혈장량을 동시에 보충해 주는 편이 좋다. 그래서 정질 용액을 투여하는 것이 좋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15% 이상의 출혈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 상황에서는 당장 순환 혈액량이 엄청 감소가 돼서 더 이상 그러니까 혈액순환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혈액량을 유지시켜 주는데 목적을 두고 교질 용액을 투여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부민을 함유하는 교질액을 투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알부민은 혈액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혈장 단백질이죠. 그러니까 혈장 단백질 중에서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알부민이 부족한 환자의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혈액에 있는 수분이 간질액 쪽으로 빠져나가는 에데마가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에데마가 진행되면서 계속 순환 혈액량은 감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의 경우는 교질액을 당연히 투여를 하겠지만, 교질액을 투여해도 여전히 알부민 부족에 의한 물의 이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알부민을 포함하는
그런 용액을 포함하는 교질액을 투여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도당을 정맥 주사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절식하거나 또는 기아 상태에 있었을 경우 골격근에 있는 단백질마저 동원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여러분이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보게 된 빼짝 마른 그런 어린 이제 뼈만 남은 그런 어린이들을 아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신문이나 또 인터넷상에서 이제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보통 이제 단백질도 많이 동원돼서 단백질량도 근육량도 줄어들고 또한 케톤 산증도 생기죠. 케톤 바디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몸 안에 또 이제 산증마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더 이상 단백질이 분해되는 것을 막고 또 케톤 산증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포도당을 정맥 주사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당은 몸에 주입이 될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대사되어 물로 이제 전환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오줌을 통해서 이제 배설이 되는데 수분인으로 해서 과량에 있는 수분은 밖으로 나가서 원래의 이제 정상적인 상태의 수분량이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수술 후유증이라든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신장 기능이 이제 온전하지 않게 되면은 그러면은 배설이 충분하지 않고 따라서 몸 안에 수분이 이제 계속 남게 되죠. 그래서 이제 수분 중독에 이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분 중독 환자의 경우 오히려 또 하이퍼토닉 글루코스를 정맥 주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포도당은 대사가 되지만 마니톨과 수크로즈는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때 왜 아주 고농도의 포도당을 투여를 하느냐? 그러면은 수분 중독 환자의 경우 어떻습니까? 뇌에서 신경세포가 이제 팽창이 됨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혈관을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뇌세포로 혈액이 공급이 안 되게 되면은 이제 결국 어떻게 죽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포 내액량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이걸 투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세포 외액량 고농도 포도당을 주입하게 되면 포도당의 농도는 이렇게 삼투질 농도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세포 내에서 세포 외액으로 수분이 이동을 하게 되니까 수분의 양도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세포 내액은 감소하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대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수분 이뇨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전체 전체 체액량은 뭐 변화 없이 유지가 되는 것으로 표에 나와 있죠. 그러다가 이제 수분 이뇨가 일어나게 되면서 그러니까 세포 외액량은 줄어들고 또 그 전에 이제 세포 외액에 있는 포도당 농도가 이제 감소되었을 테니까 다시 이제 세포 내액으로 이제 수분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내액량이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약 2-3시간 정도 세포 내액량을 이제 줄일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을 벌고자 이런 포도당 정맥 주사할 수도 있는데 이 시간 안에 어떤 수술을 하든지 다른 치료 방법을 시도할 수 있겠죠. 바로 이제 이런 용도로 포도당 정맥 주사를 하기도 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투 조절과 용량 조절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은 거의 같은 결과를 나오게 하기 때문에 둘이 이제 결국 같은 조절 시스템인 것처럼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약간 다른 그런 기전을 갖고 있는 시스템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스모 레귤레이션, 삼투압 조절을 하는 기전에는 일단 무엇을 어떤 변화를 감지하느냐 하면은 혈장 삼투압을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어디에서 감지하느냐? 이거 시상 하부에 있는 삼투 수용기에서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삼투 수용기가 이제 활성화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안티 다이우레틱 호르몬 ADH 분비를 증가시켜줘서 수분 배설을 감소시켜주는 거죠. 수분의 제흡수를 증가시켜서 결과적으로 몸 안에 수분량이 많아지니까 삼투압은 낮아지게 되겠죠. 서스트도 마찬가지다. 갈증을 유발할 경우도 결국 물을 섭취하니까 결과적으로 삼투물질 농도는 낮춰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 수분의 양을 증가시켜주는, 그러니까 배설을 억제하고 섭취를 늘려서 결과적으로 삼투물질을 낮추지만 또 한편으로 전체적으로 체액량 또는 세포 외액량을 늘려주는 그런 효과도 이제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륨 조절과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있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볼륨 조절에서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혈액량 조절에서는 감지하는 요인은 이제 유효순환량이 되겠고, 이것을 감지하는 그런 센서가 있는 위치는 경동맥동, 그 다음에 심방,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신장에 있는 구심성 소동맥. 이쪽에 있는 센서들은 전부 다 신장, 근육 쪽에 이제 늘어나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 안에 볼륨이 많이 양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반응을 유발하냐?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을 액티베이션 시키거나 또는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거나 그 다음에 또 ADH에 영향을 주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아트리알 나트리 우레틱 펩타이드의 분비를 또 이제 조절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아트리알 나트리 우레틱 펩타이드는 이것은 삼투이뇨를 유발하는, 삼투인이라는 것은 용질을 많이 내보내는 겁니다. 수분을 많이 내보내는 게 아니라 농축을 시켜서 최대한 용질을 많이 내보내게 해주는 그러한 이뇨를 유발하는 게 아트리얼 나트리우레틱 펩타이드인데, 얘는 결국 그러니까 용질을 많이 내보내주니까 다른 것과는 좀 반대가 되죠. 이런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알도스테론이 소듐의 제흡수를 증가시켜주죠. ADH도 결국은 이제 제흡수를 증가시켜줌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볼륨을 증가시켜주는, 이게 혈액량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트리얼 나트리우스 펩타이드는 그러니까 소디움을 많이 내보냄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수분도 많이 따라가게 만들죠. 그래서 혈액량을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른 것과 반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 결과는 이제 오즈몰트한 배설이 조절이 된다. 뭐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